전하, 골룡포를 파세요. 거지 아이가 어전 바닥에 엎드린 채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에게 그 옷을 벗어 내다 팔라니 둘러선 신하들이 새파랗게 질려 칼자루를 움켜쥐었지요.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불경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3살 어린 임금은 그 아이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용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누더기를 걸친 저 거지 아이는 어찌하여 하필 골룡포를 팔라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 끝에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등불야담을 찾아 고맙습니다. 때는 어린 임금이 보위에 오른 지 2해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전은 한여름에도 서늘했습니다. 13살 어린 임금은 높다란 용상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두 다리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골룡포는 몸에 비해 너무 컸고 익선과는 자꾸만 흘러내렸지요. 그 옷도 그 자리도 아직 아이에게는 헐겁기만 했습니다. 임금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굵는 백성이 많다 들었소. 곳간을 열어 구휼하고자 하니 도승지는 교지를 준비하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신하들의 눈이 일제히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영의정 심한규였다. 심한규가 느릿느릿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하, 곳간이 비었사옵니다. 지금 곳간을 열면 변방을 지킬 군량마저 바닥이 납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비단으로 감싼 거절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더 말하지 못했다. 곳간 열쇠도 군사도 신하들의 마음도 그 무엇 하나 임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새는 임금의 손에 있었으나 그 옥새를 어디에 찍을지는 심한규가 정했다. 임금이 자리를 파하고 돌아서는데 등 뒤로 신하들의 발소리가 모두 심한규를 따라 흩어졌습니다. 텅 빈 어전에 어린 임금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아바마마가 살아 계실 적에는 이 자리가 이토록 춥지 않았을 텐데. 임금은 헐거운 골룡포 자락을 두 손으로 가만히 끌어쥐었습니다. 어린 임금에게도 남모를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호조에서 올린 장부를 홀로 펼쳐 들고 숫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숫자들은 늘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곡식보다 나간 곡식이 많은데도 심한규는 언제나 곳간이 비었다고만 아뢰었지요. 어린 임금은 그 어긋남이 무엇을 뜻하는지 차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부를 덮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답답해 올 뿐이었습니다. 그 답답함의 정체를 풀어줄 사람이 곧 제 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어린 임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 담장 밖 저작거리는 전혀 다른 소란으로 들끓었지요. 쌀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며칠 새 쌀값이 곱절로 뛰어 한 뙑박을 사려고 닷새치 품삯을 내미는 형편이었지요. 가게 주인은 뙑박의 쌀을 담다가 손목을 슬쩍 비틀어 쌀을 덜어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굽실거렸지요. 그 광경을 길모퉁이에서 말없이 지켜보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에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었지요. 사람들이 건불이라 부르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건불은 쌀가게 주인의 손목만 보고도 한 뙑박에서 얼마가 덜어지는지, 하루에 그 가게가 얼마를 더 챙기는지를 속으로 단숨에 세매냈습니다. 저 주인은 한 뙑박마다 한 줌씩 떼니 100사람이면 쌀 한 가마가 공으로 생기는구나.
건불이 혼잣말을 흘리자 옆에 쪼그려 앉은 다른 거지가 코웃음을 쳤지요. 거지 주제에 무슨 셈이야. 떡이나 한 입 얻어먹을 궁리나 하지 그래. 건불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은 굶주린 거지의 눈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사고 팔아 이문을 따지던 사람의 깊고 차분한 눈이었습니다. 건불에게도 이상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산처럼 높이 쌓인 곡식을 본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곡식을 한치 틀림없이 적어 내려가던 누군가의 곧은 붓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샘을 가르쳐 주던 목소리도 어렴풋이 떠올랐지요. 그러나 그 기억의 끝자락은 늘 불에 그을린 것처럼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건불은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고개를 세게 흔들어 떨쳐냈지요. 거지에게 지난날을 더듬는 일만큼 부질없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도성 안에서 가장 높은 자는 곳간을 쥐고도 백성을 굶겼고 가장 낮은 거지 아이는 곳간 하나 없이도 곳간의 이치를 환히 꿰뚫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그의 여름, 골룡포를 입은 아이와 누더기를 걸친 아이는 머지않아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심한규가 처음부터 이런 권세를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왕이 갑작스레 승하하고 어린 세자가 보위에 오르던 혼란한 틈을 그는 놓치지 않았지요. 어린 임금의 외가 쪽 먼 친척이라는 연주를 앞세워 그는 어느새 조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나라의 곳간부터 제 손에 넣었지요. 곳간을 다루는 그의 솜씨는 무서웠습니다. 풍년이 들어 쌀이 흔할 때면 헐값에 쓸어 담아 제 곳간에 쟁여두었지요. 그러다 흉년이 들어 쌀 한 톨이 아쉬워지면 그제야 쟁여둔 쌀을 조금씩 풀어 두 곱절, 세 곱절 값을 받았습니다. 백성이 굶주릴수록 심한규의 곳간은 더욱 묵직해졌지요. 도성의 쌀값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바로 그 전날 건불은 쌀가게 앞에서 한 노파가 픽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꼬박 사흘을 굶었다는 노파였지요.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어 부축했으나 정작 쌀 한 줌을 선뜻 내미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마다 제 식구 먹일 양식조차 모자란 까닭이었습니다. 노파의 텅 빈 쌀자루가 흙바닥에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건불은 그 빈 자루를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았다. 누군가 곳간을 닫아건 탓에 멀쩡하던 사람이 길바닥에서 굶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심한규의 집은 도성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했습니다. 소슬대문 안으로는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밤낮으로 드나들었지요. 높다란 담장 너머로는 곳간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는데 그 안에는 백성이 굶는 동안에도 쌀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고 다른 한쪽에서는 곡식이 썩어났다. 그 끔찍한 어긋남이야말로 심한규가 빚어낸 세상의 민낯이었습니다. 조정의 그 일을 모르는 이가 없었으나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심한규의 비위를 거스른 신하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이는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머나먼 곳으로 귀양을 갔고 어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집안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바른 말을 하던 충신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심한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만 그득히 남았지요. 건불이 도성에 흘러든 뒤로도 바른 말을 하던 대감들이 몇이나 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호조의 한 늙은 관원이 장부를 들고 심한규를 따지러 갔다가 그 길로 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곳간의 셈이 맞지 않는다고 입을 연 것이 그만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관원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워 쉬쉬했습니다. 건불은 그 소문을 전해 들을 때마다 까닭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호조의 장부, 맞지 않는 셈. 그 말들이 건불의 가슴 깊은 곳, 어딘가를 자꾸만 아프게 건드렸습니다. 어린 임금이라고 그 소나귀에서 자유로울 리 없었습니다. 임금이 글을 배우는 경연 자리마저 심한규의 사람들이 차지하였지요. 임금이 옛 성현의 글을 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도리를 물으면 그들은 말끝을 흐리며 슬그머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정사는 늙은 신하들에게 맡기시고 학문에만 정진하시옵소서. 말은 더없이 공손하였으나 그 속뜻은 어전 밖으로 한 걸음도 나서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임금을 어린아이로만 묶어두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심한규의 야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선왕의 국상을 치르고 어린 임금의 즉위 의례를 올리는데 나라의 재물이 적잖이 들었지요. 비어가던 왕실의 재정을 메운 것이 바로 심한규였습니다. 그는 제 곳간을 여러 왕실에 큰 돈을 빌려주었지요. 겉으로는 충심해서 우러난 도움처럼 보였으나 그 빚이야말로 어린 임금의 목을 천천히 옥죄는 올감이었습니다. 심한규는 그 빚을 빌미로 왕실의 보물고마저 제 손에 넣으려 들었지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보와 폐물, 그리고 임금이 몸에 걸치는 골룡포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귀한 것들이 하나하나 빈 문서에 적혀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임금이 입은 그 골룡포조차 이미 절반은 심한규의 손에 잡힌 셈이었지요. 임금이 임금다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마저 빼앗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왕실의 보물고를 노리는 심한규의 속셈을 아는 이는 조정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불은 시전 상인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동냥하며 그것마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빚을 갚지 못하는 날에는 머지않아 골룡포에까지 심한규의 손이 닿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제 옷 한 벌조차 제 것이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건불은 그 말도 안 되는 셈을 속으로 곱씹으며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작거리의 건불이라고 모를 리 없었지요. 거지로 떠돌며 귀동냥한 소문들을 건불은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꿰어 맞추었습니다. 쌀값이 왜 오르는지, 그 이문이 어디로 흘러드는지, 사라진 충신들의 빈자리를 누가 채웠는지. 건불의 눈에는 도성 전체가 거대한 셈판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그 셈판 한가운데 심한규라는 이름이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곳간을 쥔 자가 사람을 굶기고 굶주린 사람을 밟고 서서 더 큰 곳간을 쌓는구나. 건불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그 말투에는 거지답지 않은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저런 거대한 셈판을 제 손으로 뒤엎어 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아니, 저 셈판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건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줄인 배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 작은 가슴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도성의 쌀값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굶어 죽는 백성도 짓밟히는 어린 임금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불은 그 거대한 셈판을 어디서부터 뒤엎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지요. 다만 그러자면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저작거리의 거지를 어전 안으로 데려다 줄 단 하나의 끈이었지요. 그 무렵 궁궐 안에도 남몰래 시름에 잠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늙은 내관, 박내관이었지요.
그는 선왕이 살아 계실 적부터 수십 년을 궐해서 늙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홀로 장부를 펼쳐놓고 한숨 짓는 밤이면 그는 문 밖에 서서 그 한숨을 말없이 함께 삼켰지요. 임금의 답답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가 바로 박내관이었습니다. 그날도 박내관은 임금의 분부를 받고 궐 밖에 나와 있었지요. 흉흉한 민심을 두 눈으로 직접 살피고 오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거리에 한 발 들어선 박내관은 이내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쌀가게마다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섰고 골목 곳곳에서 곤줄인 백성의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 참담한 광경을 임금께 무어라 아뢰어야 할지 늙은 내관의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내관의 귀에 또랑또랑한 아이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지요. 거기 쌀되 넘기는 손, 한 번만 더 그리 비틀면 이 자리에서 관하로 끌고 갈 테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보니 누더기를 걸친 거지 아이 하나가 쌀가게 주인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건불이었지요. 건불은 조금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닷새 동안 돛빵마다 쌀을 한 줌씩 덜어 도합쌀 2가마를 빼돌렸소. 줄 선 사람이 157, 한 사람당 한 줌이면 그 셈이 한 톨도 어김없이 맞소이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지요. 주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지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셈이 어찌나 빈틈없던지 누구도 그 말을 의심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쌀가게 주인은 발뺌을 하려 들었습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모함이냐. 증좌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건불이 가게 안쪽에 놓인 돛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저 돛박 밑바닥을 들어보시오. 한쪽을 비스듬히 깎아 낮춰두었을 게요. 눈으로는 가득 찬 듯 보여도 실은 늘 한 줌이 비는 돛박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돛박을 뒤집어 보니 과연 밑바닥 한쪽이 교묘하게 깎여 있었다. 군중이 분노하여 와글와글 들끓었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건불은 그 모든 속임수를 처음부터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내관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수십 년을 궐해서 보낸 그였으나 저토록 어린 입에서 저토록 무서운 셈이 흘러나오는 것은 난생 처음 보았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굴주려 흐릿한 거지의 눈이 아니라 사물의 속을 환히 꿰뚫어 보는 형형한 눈이었지요. 박내관이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붙이려는데 건불이 먼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박내관의 행색을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지요. 궁에서 나오셨군요. 그것도 그냥 내관이 아니라 전하를 지척에서 모시는 분이시고요. 박내관이 흠칫 놀라 어찌 알았느냐 물으니 건불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옷매무새와 걸음걸이, 허리춤에 찬 폐물 하나까지 이미 다 읽어낸 뒤였지요. 박내관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굴러온 누구이기에 사람의 행색만 보고도 속을 이리 훤히 읽어내는 것인가. 거지의 셈이라기엔 너무도 정교하였고 어린아이의 눈이라기엔 너무도 깊었다. 박내관이 그 내력을 캐물으려 입을 떼는데 건불은 더 들을 것 없다는 듯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닫힌 곳간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일 뿐이지요. 그 단호함 앞에서 박내관은 그만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나으리 저를 전하께 데려가 주십시오. 건불의 말에 박내관은 펄쩍 뛰었지요. 거지 아이를 어전에 들이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건불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성의 쌀값을 잡을 방도가 제게 있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을 살리고 곳간을 닫아건 자를 끌어내릴 방도가요. 나으리께서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줄 선 사람들의 줄인 얼굴을 말입니다. 박내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거지 아이의 호언장담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그 눈빛 속에 임금의 가슴에 박힌 답답함을 풀어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스쳤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결국 박내관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건부를 데리고 궐로 향했습니다. 거지 아이가 궐문을 들어서자 마주치는 이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더기를 걸친 아이가 어전 가까이 다가가는 광경은 일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천한 거지를 어찌 신성한 어전에 들인단 말이오. 심한규의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막아선 무리의 한가운데로 심한규가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거지 아이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심한규는 누더기를 걸친 작은 아이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한낱 거지일 뿐인데도 어쩐 일인지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서늘해졌지요. 어딘가 낯익은 눈빛이었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마주친 듯한 그러나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심한규는 그 까닭 모를 불편함을 애써 떨쳐내며 코웃음을 쳤지요. 한낱 거지 따위가 무슨 수로 감히 나라의 곳간을 논한단 말이냐. 건불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한규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만은 결코 거지의 것이 아니었지요. 불에 그을린 기억 저편의 무언가가 그 작은 눈동자 속에서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곧 어린 임금의 귀에까지 닿았지요. 신하들은 당장 저 거지 아이를 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임금은 뜻밖에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라하라. 과인이 직접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다. 심한규의 미간이 꿈틀 일그러졌습니다. 어린 임금이 제 뜻을 거스르고 무언가를 손수 정하는 일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지요. 건불이 마침내 어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휘황한 어전 한가운데 높은 용상 위에 골룡포를 입은 어린 임금이 앉아 있었지요. 건불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 작은 등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벼르고 벼른 자가 마침내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떨림이었지요. 내게 도성의 쌀값을 잡을 방도가 있다 하였느냐? 어린 임금이 물었습니다. 있사옵니다, 전하. 건불이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지요. 다만 그 방도의 첫걸음으로 전하께 감히 한 가지를 청하옵니다. 말해보라. 어린 임금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건불은 잠시 숨을 골랐지요. 이 한마디를 입에 올리기 위하여 그 모진 세월을 굶주리며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어전의 무거운 공기가 그 작은 어깨를 짓눌렀으나 건불의 마음은 도리어 깊은 물처럼 고요했지요. 건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어전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또렷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골룡포를 파세요. 순간 어전이 그대로 얼어붙었지요. 신하들이 새파랗게 질려 일제히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에게 그 옷을 벗어 내다 팔라니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불경한 말이었지요. 심한규의 두 눈이 거지 아이를 향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임금은 그 누구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노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 떠오른 것은 오래도록 잊고 지내던 호기심이었지요. 어찌하여 하필 골룡포냐? 어린 임금이 나직이 되물었습니다. 어전의 모든 숨이 그 거지 아이의 입끝에 멈추어 섰지요. 어찌하여 하필 골룡포냐? 어린 임금이 거듭 물었습니다. 건불은 엎드린 채 차분히 입을 열었지요. 전하, 지금 전하께서 곳간을 열라 명하신들 영의정은 곳간이 비었다는 말로 번번이 막아설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명분 싸움에서 늘 지고 마시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사옵니다. 어린 임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2해 동안 뼈저리게 겪어온 일이었지요. 허나 전하께서 골룡포를 저작거리에 내다 파시겠다 선언하시면 이야기가 통째로 달라지옵니다. 건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요. 백성들은 이렇게 여길 것이옵니다. 임금께서 제 몸에 걸친 옷까지 벗어 팔아 굶주린 백성을 먹이려 하신다고 말이옵니다. 그 소문이 도성에 퍼지는 순간 민심은 전하께로 쏠리고 곳간을 닫아건 자가 도리어 역적으로 몰리옵니다. 곳간을 열라는 명분이 비로소 전하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어전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거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너무도 대담하여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어린 임금이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허나 한 나라의 임금이 골룡포를 파는 것은 나라의 채통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더냐. 건불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어전이 울리도록 또렷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채통은 옷에 있지 아니하옵니다. 그것은 백성의 마음 속에 있사옵니다. 헐벗은 백성이 굶어 죽어 나가는 나라에서 임금의 골룡포가 무슨 빛이 나겠나이까. 임금이 제 옷을 팔아 백성을 먹였다는 이야기야말로 그 어떤 비단보다 오래도록 남을 것이옵니다. 어린 임금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을 무언가가 쿵 하고 울리며 지나갔지요. 그러나 건불은 거기서 말을 딱 그쳤습니다. 허나 이는 그저 첫걸음일 뿐이옵니다. 골룡포 한 벌로 곳간을 여는 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때가 무르익으면 그때 다시 아뢰겠나이다. 건불은 끝내 그 속내를 다 내보이지 않았지요. 마치 마지막 패 한 장을 손안에 감춘 노름꾼처럼 말입니다. 어린 임금은 건불의 그 묘한 자신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2해 동안 임금의 곁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신하들은 하나같이 아니 되옵니다만 되풀이했지요. 그런데 이 거지 아이는 달랐습니다. 안 되는 까닭이 아니라 되는 길을 말하고 있었지요. 어린 임금은 저도 모르게 용상에서 몸을 일으켜 건불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말이 참으로 대담하구나. 허나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건불이 빙긋 웃었지요. 곳간을 가진 자의 약점은 늘 곳간에 있는 법이옵니다. 전하. 가진 것이 많은 자일수록 그것을 잃을까 더 두려워하는 법이지요. 저는 그 두려움을 노릴 뿐이옵니다. 어린 임금은 문득 이 거지 아이를 시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임금이 박내관에게 명하여 호조의 장부 한 권을 가져오게 했지요. 곳간을 드나든 곡식의 셈을 빼곡히 적어 올린 두툼한 장부였습니다. 내가 곳간의 이치를 그토록 잘 안다 하니 어디 이 장부를 한번 읽어보아라. 임금이 장부를 건불 앞에 내려놓았지요. 건불은 장부를 받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이 빼곡한 숫자들 위를 물 흐르듯 미끄러졌지요. 한 장, 또 한 장.
건불의 손길이 어느 대목에서 문득 멈추었습니다. 전하, 여기를 보시옵소서. 지난 봄 곡식을 옮기는 데 들었다는 비용이 실제의 새 곱절로 부풀려져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쪽 곳간에 들어왔다 적힌 곡식 1000섬이 어디로 나갔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사옵니다. 장부 밖으로 소리 없이 사라진 것이지요. 어린 임금의 낯빛이 확 변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임금이 밤마다 홀로 장부를 들여다보며 끝내 풀지 못하던 바로 그 어긋남이었지요. 조정의 늙은 신하들도 풀어주지 못한 그 수수께끼를 누더기를 걸친 거지 아이가 단숨에 짚어낸 것입니다. 누군가 곳간을 빼돌리고 그 자취를 감추려 장부를 고친 것이옵니다. 건불이 나직이 덧붙였지요. 어전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쪽에 선심한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지요. 마침내 어린 임금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너를 과인의 곁에 두겠다. 임금의 말 한마디에 어전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지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천한 거지를 어찌 지밀에 드리려 하시옵니까?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심한규도 한 걸음 나섰지요. 전하, 저 아이의 말은 한낱 혀끝의 잔재주에 불과하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린 임금은 이번만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이미 정하였다. 더 이상 거론치 말라. 어린 임금이 제 뜻을 이토록 단호히 세운 것은 보위에 오른 뒤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심한규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습니다. 그날부터 건불은 박내관의 보살핌 아래 궐 한 구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박내관은 건불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더운 밥을 먹였지요. 그러면서도 내심 이 아이를 도무지 알 수 없어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서 호조의 장부 보는 법을 배웠느냐? 그 셈법은 조정의 늙은 관원들도 쉬이 다루지 못하는 것이거늘. 박내관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건불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답할 뿐이었지요. 어릴 적에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박내관은 더 깊이 캐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건불이 장부를 읽어내리던 그 손놀림이 자꾸만 눈에 밟혔지요. 그것은 거지가 흉내낼 수 있는 솜씨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려서부터 곳간과 장부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의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어린 임금은 건불을 가만히 따로 불렀습니다. 신하들의 눈이 닿지 않는 조용한 자리였지요. 임금은 난생 처음으로 또래의 아이와 마주 앉아 보았습니다. 너는 나보다 1살 아래라 들었다. 임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곁에 또래가 없어 나는 늘 적적하였다. 신하들은 나를 어린아이라 여겨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는다. 곳간이 비었다는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조차 나는 알 길이 없었느니라. 어린 임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건불은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았지요. 높은 용상 위에 홀로 앉은 아이나 저작거리 바닥을 구르는 거지나 기댈 곳 하나 없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전하, 이제는 혼자가 아니시옵니다. 건불이 나직이 말했지요. 어린 임금이 건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빛 사이로 말로 다 못할 무언가가 조용히 오갔지요. 이튿날부터 건불은 날마다 어린 임금의 곁에서 산 세상의 이치를 풀어보였습니다. 쌀 한 톨이 저작거리에서 어떻게 값이 매겨지는지, 곳간의 곡식이 어디로 흘러 누구의 배를 불리는지를 말이지요. 어린 임금은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책 속의 성현은 도무지 가르쳐 주지 않던 살아 숨 쉬는 세상의 셈법이었지요. 너와 이야기를 나누면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는 것만 같구나. 임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보위에 오른 뒤로 처음 지어 보인 진짜 웃음이었지요. 건불의 마음 한 구석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건불은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지요. 이 선한 어린 임금을 속이고 있다는 죄스러움이 문득문득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건불이 이 궐에 제 발로 들어온 데에는 임금에게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 또 하나의 까닭이 숨어 있었지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건불은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가만히 꺼냈지요. 불에 그을려 한쪽이 까맣게 탄 손바닥만 한 나무 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남아 한 집안의 성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건불은 그 인장을 오래도록 어루만졌습니다. 낮에 호조의 장부를 넘기던 그 순간 건불은 똑똑히 보았던 것이지요. 장부 한 귀퉁이에 빛바랜 채 찍혀있던 낡은 도장 자국이 제 손 안에 이 인장과 한치도 다름없이 똑같다는 것을. 건불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잊으려 그토록 애쓰던 지난 날이 끝내 제 발로 건불을 찾아오고 있었지요. 한편 심한규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지 아이가 장부의 어긋남을 단숨에 짚어 낸 그 광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곳간을 빼돌린 자가 바로 제 자신이었기에 그 아이의 형형한 눈이 더없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처음 그 아이를 마주했을 때 그 까닭 모를 서늘함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심한규는 어둠 속에서 수화 하나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 거지 아이의 내력을 샅샅이 케어 오너라. 어디서 굴러왔는지, 그 부모가 누구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와야 한다. 수아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심한규의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오래전 제 손으로 깊이 묻어버린 어떤 일이 다시 땅을 뚫고 기어올라 오는 것만 같았지요. 이튿날부터 심한규의 수아들이 도성 곳곳을 은밀히 뒤지고 다녔습니다. 저작거리의 거지들을 닥치는 대로 붙들어 건불이라는 아이에 대해 캐물었지요. 그러나 건불의 내력을 아는 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성에 흘러들어 왔을 뿐, 그 전에 어디서 무얼 하던 아이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수아가 빈손으로 돌아와 그대로 고하자 심한규의 미간이 더욱 깊이 패었습니다. 내력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도리어 그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었지요.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어찌 호조의 장부를 제 손바닥 보듯 짚는단 말인가. 심한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어느 집안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 그림자의 정체를 또렷이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떠올려서는 안 될 무언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만이 그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타고 흘렀지요. 건불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은 뜻밖에도 심한규 자신의 기억 속에서 먼저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심한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안 앞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거지 아이의 그 형형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디서 보았던가. 분명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는 눈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심한규의 손에서 붓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7년 전 제 손으로 무너뜨린 한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7년 전 조정에는 윤현이라는
호조판서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맡아 다스리던 대쪽처럼 고든 사람이었지요. 윤 판서는 곳간의 셈에 한 톨의 어긋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곳간의 곡식이 장부 밖으로 소리 없이 새어 나가는 것을 발견했지요. 자취를 끈질기게 조친 끝에 그가 닿은 이름이 바로 심한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심한규는 이제 막 권세의 사다리를 오르던 중이었지요. 윤 판서는 증좌를 차곡차곡 모아 임금께 낱낱이 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심한규가 한 발 더 빨랐지요. 그는 도리어 윤 판서가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증좌를 꾸며 선수를 먼저 고발해 버렸습니다. 윤 판서의 고든 성품을 시기하던 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거기 가세했지요.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윤 판서는 역적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풍비박산이 났지요. 윤 판서는 모진 국문 끝에 끝내 숨을 거두었고 그 일가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윤 판서의 집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던 그 밤 사람들은 그 집안의 씨가 모조리 말라버렸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이가 있었습니다. 윤 판서의 어린 아들 윤겸이었지요. 불길이 집을 통째로 삼키던 그 밤, 늙은 종 하나가 어린 윤겸을 들쳐 업고 뒷담을 넘었습니다. 그 종마저 며칠 못 가 병으로 숨을 거두자 어린 윤겸은 홀로 저작거리에 덩그러니 버려졌지요. 이름도 성도 깊이 숨긴 채 검불이라는 거지 아이로 모질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 불에 그을린 호조판서의 인장만을 품속에 꼭 끌어안은 채로 말이지요. 검불은 그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겸의 나이는 겨우 6이었지요. 한밤중에 들이닥친 포졸들, 아버지를 사정없이 끌고 가던 거친 손길, 그리고 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 어린 윤겸의 눈앞에서 집은 시뻘건 불길의 통째로 휩싸였다. 늙은 종의 등에 엎여 뒷담을 넘으면서 윤겸은 불타는 제 집을 하염없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어린 눈에 영영 지워지지 않는 화인처럼 깊이 새겨졌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던 그 밤의 기억은 늘 그렇게 불에 그을린 채 검불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낮에 호조의 장부에서 아버지의 인장 자국을 마주한 순간 그 묻어두었던 불길이 마침내 되살아난 것이지요. 검불이 그 모진 세월을 이 악물고 견뎌낸 것은 오직 한 가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제 손으로 기어이 갚겠다는 것이었지요. 곳간과 장부의 이치를 손바닥 보듯 꿰뚫는 그 재줄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심한규를 무너뜨리려면 칼이 아니라 곳간으로 쳐야 한다는 것을 검불은 일찍이 뼛속 깊이 깨달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골룡포라는 미끼를 손에 들고 어전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거지로 떠도는 7년 동안 검불은 단 하루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군주려 길바닥에 쓰러질 때마다 아버지가 무릎에 앉히고 가르쳐 주던 셈을 속으로 되뇌며 버텼지요. 저작거리의 온갖 흥정과 속임수, 사람들이 어떻게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지를 검불은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익혔다. 그렇게 거지의 모진 삶은 도리어 심한규를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칼을 벼리는 숫돌이 되어 주었지요. 검불은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심한규 같은 자는 칼로 찔러서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가장 아끼고 떠받드는 것, 곳곳간과 재물과 권세로 쳐야만 비로소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허물어뜨릴 단 하나의 미끼가
바로 골룡포였습니다. 전하, 골룡포를 파세요라는 그 한마디는 단지 곳간을 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심한규를 끌어내기 위한 거대한 덫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건불은 알고 있었지요. 왕권의 상징인 골룡포가 저작거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을 가장 탐낼 자가 누구일지를. 그리고 그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이 어떻게 심한규로 하여금 제 발로 무덤을 파게 만들지를 말입니다. 다만 건불은 그 깊은 속내를 아직 누구에게도, 어린 임금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지요. 건불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천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임금은 어느새 건불에게 둘도 없는 벗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임금을 발판 삼아 복수를 이루려는 제 속내를 떠올릴 때면 건불은 차마 임금의 맑은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와 우정, 그 둘 사이에서 건불의 어린 가슴은 날마다 둘로 찢기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길이 어쩌면 저 선한 벗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건불의 밤을 자꾸만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건불은 잠든 어린 임금의 곁을 지키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곤히 잠든 임금의 어린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지요.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심한규였지 결코 이 어린 임금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건불은 제 복수의 한복판으로 이 무고한 아이를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일이 어그러져 이 어린 벗까지 다치게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건불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러나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7년을 벼리고 벼려온 복수의 칼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았지요. 건불은 잠든 벗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끝내 소리 없이 돌아앉았습니다. 한편 서안 앞에 심한규는 떨어뜨린 붓을 끝내 다시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윤현에게 그래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지. 심한규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나직이 새어 나왔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핏줄이 한낱 거지가 되어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심한규의 두 눈에 시퍼런 살기가 번뜩였지요. 그 아이를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전에 그 위험한 입을 영영 틀어막아야만 했지요. 7년 전 묻어버린 비밀이 이제 다시 피를 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심한규는 어둠 속에 은밀히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거지 아이가 골 밖으로 나오는 틈을 노려라. 흔적도 없이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심한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지 아이 하나쯤 소리 없이 사라진들 세상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터였지요. 그러나 심한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미 어린 임금의 둘도 없는 벗이 되어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머릿속에서 제 자신을 똑바로 겨눈 거대한 덫이 이미 절반쯤 짜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냥꾼은 제가 사냥감인 줄도 모른 채 덫의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린 임금이 마침내 뜻을 굳혔습니다. 건불의 계책대로 골룡포를 저작거리에 내다 팔겠노라 만조백관 앞에서 공표한 것이지요. 어전이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천부당만 부당하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려 만류했지요. 그러나 어린 임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인의 옷 한 벌로 굶주린 백성을 먹일 수 있다면 그깟 비단이 무에 그리 아깝겠는가. 임금의 말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골목골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임금께서 손수 골룡포를 팔아 굶주린 백성을 먹이려 하신다더라. 그 말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저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곳간을 닫아건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제 옷을 벗어 백성을 먹이려는 임금이라니. 임금을 향한 백성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불이 노린 첫 번째 패가 바로 이 민심이었지요. 다급해진 것은 심한규였습니다. 골룡포가 정말로 저작거리에 나온다면 제가 공들여 짜놓은 판이 어디서 어떻게 틀어질지 알 수 없었지요. 무엇보다 그 거지 아이의 속을 도무지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이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심한규는 끝내 마지막 패를 꺼내 들기로 했지요. 이튿날 만조백관이 늘어선 어전에서 심한규가 돌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전하께서 그토록 믿고 곁에 두신 저 아이가 대체 누구인지 아시옵니까? 심한규의 손끝이 건부를 가리켰지요. 저 아이는 다름 아니라 7년 전 영모로 처형된 죄인 윤현의 핏줄이옵니다. 어전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하여 웅성거렸지요. 역적의 자식이 어전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임금을 농락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한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납게 몰아붙였지요. 역적의 자식이 무슨 흉계를 품고 전하께 접근했는지 모를 일이옵니다. 골룡포를 팔라는 그 해괴한 말도 필시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수작이 분명하옵니다. 당장 저 아이를 잡아 엄히 국문해야 하옵니다. 포졸들이 건부를 향해 우르르 다가섰습니다. 어린 임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건부를 바라보는 임금의 눈에 배신감과 혼란이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제 둘도 없는 벗이라 여겼던 아이가 정체를 감춘 역적의 자식이었다니. 그것이 참이냐?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지요. 어전의 모든 시선이 건불에게로 쏠렸습니다. 건불은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기려 들지 않았지요. 참이옵니다, 전하. 소인은 윤현의 아들 윤겸이옵니다. 어전이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건불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소인이 처음 전하께 나아간 것은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사옵니다. 그 전만은 전하를 속였사오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건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허나 전하 골룡포를 팔아 백성을 먹이고 다친 곳간을 여는 그 계책만은 결단코 거짓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소인이 원수를 갚는 길인 동시에 전하와 이 나라 백성을 함께 살리는 길이옵니다. 소인은 단 한 번도 전하를 해하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어전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요. 어린 임금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건불과 나눈 날들이 머릿속을 차례로 스쳐 지나갔지요. 자욱한 안개를 걷어주던 이야기들, 보위에 오른 뒤 처음으로 임금을 웃게 해준 법. 그것마저 거짓이었을까? 임금은 건불의 젖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을 꾸미는 자의 흔들리는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맑은 눈이 있었지요. 어린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역적의 아들이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벗이기에 묻는다. 너는 지금도 나의 벗이냐? 건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죽어도 그러하옵니다.
어린 임금이 포졸들을 향해 또렷이 명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이 아이는 역적이 아니라 과인의 벗이다. 임금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이 실려 있었지요. 포졸들이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심한규의 낯빛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지요. 그날 밤 어린 임금은 건부를 가만히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어찌하여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 임금이 나직이 물었지요. 건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 아뢰면 전하께서 소인을 단번에 내치실 줄로만 알았사옵니다. 어린 임금이 쓸쓸하게 웃었지요. 나도 너처럼 곁에 아무도 없는 외톨이였다. 너는 빼앗긴 아비의 한을 풀려 하고 나는 빼앗긴 임금의 자리를 되찾으려 한다. 우리는 결국 같은 처지가 아니더냐. 임금이 건불의 손을 가만히 그러잡았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가자꾸나. 건불의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지요. 오직 복수만을 벼려온 그 차가운 가슴에 난생 처음 따뜻한 무언가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이튿날 건불은 골룡포 경매를 채비하러 박내관과 함께 골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전 상인들을 만나고 경매가 열릴 자리를 미리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인적 드문 골목을 막 지날 때였습니다. 시커먼 그림자 몇이 불쑥 앞을 가로막았지요. 심한규가 은밀히 풀어놓은 자객들이었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곧장 건부를 향해 날아들었지요. 위험하다, 피해라. 박내관이 건부를 힘껏 떠밀며 제 몸으로 칼을 막아섰습니다. 늙은 내관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울컥 솟구쳤지요. 건불은 가까스로 바닥을 굴러 칼날을 피했습니다. 마침 골목을 지나던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르르 몰려들자 자객들은 이를 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황급히 어둠 속으로 흩어졌지요. 건불은 피 흘리는 박내관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가슴 속에서 심한규를 향한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시퍼렇게 타올랐지요. 다행히 박내관의 상처는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건불은 그런 일을 겪고도 물러서기는커녕 도리어 경매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지요. 건불은 골룡포를 아무 데서나 조용히 파는 것이 아니라 도성에서 가장 사람이 들끓는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만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로 팔기로 정했습니다. 누구든 나서서 값을 부를 수 있는 자리였지요. 건불이 진정 노린 것은 골룡포를 비싸게 파는 것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심한규를 끌어내어 만백성이 두 눈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욕심이 제 발로 민낯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7년을 벼려온 덫은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한규에게는 아직 한 가지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골룡포를 판다는 소문은 이미 도성에 쫙 퍼졌고 백성들은 그날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제와 경매를 강제로 막는다면 곳간을 닫아건 것도 모자라 임금의 선행마저 가로막았다는 원성이 고스란히 제게 쏟아질 판이었습니다. 심한규는 부드드 이를 갈았지요. 그러나 호락호락 물러설 그가 아니었습니다. 정골룡포가 저작거리에 나온다면 차라리 그것을 제 손에 거머쥐면 그만이었지요. 왕권의 상징인 골룡포를 손에 넣는 순간 도리어 그것으로 어린 임금의 목을 올가맬 수 있었습니다. 심한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르르 번졌지요. 그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주체 못할 욕심이야말로 건불이 7년을 벼리고 벼려 파놓은 덫의 입구라는 것을 말이지요. 마침내 골룡포를 파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에 높은 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임금의 골룡포가 보란듯이 내걸렸지요.
도성의 백성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임금이 제 옷을 팔아 백성을 먹인다는 그 소문의 골룡포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려는 사람들이었지요. 단 아래에는 검불이 서 있었습니다. 누더기 대신 깨끗한 옷을 입었으나 그 눈빛만은 처음 저작거리에서 샘을 하던 그 형형한 눈빛 그대로였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잔잔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임금께서 우리를 위해 골룡포까지 내놓으셨다니. 그 귀한 옷을 어찌 우리 같은 것들 때문에. 백성들의 눈에 저마다 물기가 그렁그렁 어렸지요. 누군가는 벌써 품속의 동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검불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모든 것이 그가 7년을 두고 그려온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무리가 위세 좋게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심한규였지요. 그는 종들에게 묵직한 돈괴를 지워 끌고 나왔습니다.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골룡포를 차지하여 왕권의 상징을 제 손에 거머쥐려는 속셈이었지요. 내가 그 골룡포를 사겠다. 심한규가 거만하게 외쳤습니다. 값은 얼마든 부르는 대로 쳐주마. 누가 감히 나와 값을 다투겠느냐. 사람들이 주춤주춤 술렁였지요. 그 산더미 같은 돈괴 앞에서는 누구도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심한규는 골룡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값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쌀백섬을 주겠다. 사람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이었지요. 아니, 200섬을 주마. 심한규는 보란듯이 값을 거듭 올렸습니다. 골룡포를 차지하여 만백성 앞에서 제 위세를 한껏 떨쳐 보이려는 심산이었지요. 누구도 그와 값을 다툴 수 없었습니다. 단 아래의 백성들은 그저 주먹만 부르쥔 채 임금의 옷이 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어가는 꼴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듯 했지요. 바로 그 순간 검불이 단 위로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만백성을 향해 또 심한규를 똑바로 향해 또렷이 외쳤지요. 대감, 만백성 앞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셨습니까? 심한규의 눈썹이 꿈틀일그러졌습니다. 곳간이 텅 비어 굵는 백성을 구휼할 수 없다 하시던 대감께서 어찌 골룡포 한 벌에 이토록 큰 돈을 선뜻 내놓으십니까? 검불이 품속에서 한 권의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지요. 여기 고조의 장부가 있습니다. 곳간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곡식천섬, 새 곱절로 부풀려진 비용, 그 모든 것이 흘러든 곳이 바로 심한규 대감의 곳간입니다. 대감의 저 돈괴는 굶주린 백성의 입에서 빼앗은 쌀로 채워진 것입니다. 군중이 잠시 술렁이는가 싶더니 이내 거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지요. 굶주리던 백성들이 제 굶주림의 진짜 까닭을 비로소 두 눈으로 똑똑히 안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참아온 울분을 한꺼번에 토해냈지요. 그래서 내 어린 자식이 굶어 죽었구나. 우리가 피땀으로 바친 쇠고기, 죄다 저자의 곳간으로 흘러들어갔어. 한 사내가 주먹을 부르쥐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사흘을 내리 굶어본 자만이 아는 그 사무친 한이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심한규의 종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 주인을 둘러싼 군중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비로소 느낀 것이었지요. 검불의 목소리가 더욱 쩌렁쩌렁 높아졌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대체 골룡포가 무엇입니까? 오직 임금만이 입으실 수 있는 이 나라의 상징입니다. 한낱 신하가 그것을 제 손에 쥐려 드는 것은 대체 무슨 속셈입니까?
스스로 임금이 되려는 역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심한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 닥쳐라. 한낱 역적의 자식이 감히 누구를 모함하느냐. 그러나 이미 백성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달라져 있었지요. 심한규를 향한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군중 속에서 한 늙은 노파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에 나섰습니다. 언젠가 쌀가게 앞에서 사흘을 굶어 쓰러질 뻔했던 바로 그 노파였지요. 노파가 주름진 손으로 동전 한 잎을 단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이 한 잎으로 골룡포를 사겠소. 그래서 우리 임금님께 도로 돌려드리겠소.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말없이 동전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 사람, 다시 또 한 사람. 아이도, 노인도, 지게꾼도 저마다 품속에 꽁꽁 숨겨둔 동전을 꺼내 단 위에 쌓기 시작했지요. 한 입, 두 입, 백성들의 동전은 순식간에 작은 산을 이루었습니다. 심한규가 끌고 온 돈괴 하나보다 만 백성의 동전이 모여 이룬 그 산이 더 높고 더 묵직했지요. 우리 임금님은 우리가 지킨다. 누군가 목청껏 외치자 만 백성이 한 목소리로 따라 외쳤습니다. 그 우렁찬 함성이 저작거리를 가득 메우고 하늘로 울려 퍼졌지요. 바로 그때 저작거리 어귀에서 한 무리의 행렬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린 임금이 몸소 행차한 것이었지요. 골룡포를 벗고 수수한 평복 차림을 한 어린 임금이 백성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화들짝 길을 열고 일제히 땅에 엎드렸지요. 어린 임금은 단 위에 산처럼 쌓인 동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한 입 한 입 모은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지요. 임금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골룡포를 받쳐 들고 임금 앞에 나아갔지요. 임금님, 이 옷은 본디 임금님의 것이옵니다. 부디 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린 임금은 골룡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한 나라의 임금이 제 백성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과인이 부덕하고 어리석어 그대들을 굶주리게 하였소. 오늘 이 은혜 죽는 날까지 결코 잊지 않으리다. 백성들이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지요. 골룡포를 다시 걸친 어린 임금의 곁에 검불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심한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대한 덫의 한복판으로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골룡포를 탐한 그 주체 못할 욕심이 만백성 앞에서 제 역심과 죄상을 낱낱이 까발린 꼴이 되고 만 것이지요. 마침 검불이 미리 손을 써둔 대로 의금부의 관원들이 그 장부를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삼아 심한규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영의정 심한규를 나라의 곳간을 횡령하고 역심을 품은 죄로 잡아들이랍신다. 심한규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만백성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한 시대를 소나귀에 쥐고 흔들던 권세가가 오랏줄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를 끝내 무너뜨린 것은 날선 칼도 무서운 군사도 아니었지요. 그가 그토록 탐하던 골룡포 한 벌과 백성들이 모은 동전 한 입 한 잎이었습니다. 만백성의 환호가 저작거리를 가득 뒤덮었습니다. 어떤 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어떤 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요. 오랜 세월 백성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늘이 마침내 활짝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벅찬 환호의 한복판에서 검불은 홀로 조용히 서 있었지요. 7년을 벼리고 벼려온 복수를 마침내 이루었건만 검불의 가슴은 후련하기보다 도리어 어딘가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 빈자리는 원수를 무너뜨린다고 하여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검불의 두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눈물인지 후련함의 눈물인지 검불 자신조차 알 수 없었지요. 그때 누군가 검불의 손을 가만히 잡아 주었습니다. 어린 임금이었지요. 두 소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오래도록 꼭 잡았습니다. 심한규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간 뒤로 세상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횡령을 낱낱이 적은 그 장부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지요. 의금부는 심한규가 빼돌린 곡식과 재물을 남김없이 찾아냈습니다. 그가 곳간 깊숙이 쟁여두었던 쌀이 마침내 곳간 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지요. 그 쌀은 그동안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고 저작거리에 끊겼던 웃음소리가 비로소 돌아왔지요. 심한규에게 빌부터 호의호식하던 무리도 줄줄이 그 죄를 물어 엄히 벌을 받았습니다. 오래도록 안에서 골마가던 조정이 그제야 그 썩은 살을 도려낸 것이었지요. 검불을 제 몸으로 막아 지켜낸 늙은 박내관도 어린 임금의 각별한 치아를 받았습니다. 임금은 박내관의 어깨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몸소 그 곁을 살뜰히 살폈지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둘도 없는 벗을 영영 잃을 뻔하였소. 박내관은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궐에서 늙어온 그가 제가 모시던 어린 임금이 마침내 참된 임금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었지요. 그것은 늙은 내관에게 그 어떤 상보다도 크고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활짝 열리자 도성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살아났습니다. 쌀독이 텅 비어 시름하던 집집마다 다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부황이 들어 누렇게 떴던 아이들의 얼굴에도 발그레한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쌀가게 앞에 서글프게 늘어서던 그 긴 줄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지요. 돛박을 슬쩍 속이던 장사치들은 더 이상 농간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곳간의 샘을 윤겸이 한치의 어김도 없이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 일을 바로잡았습니다. 7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호조판서 윤현의 누명을 벗긴 것이었지요. 윤현은 역적이 아니라 나라의 곳간을 지키려다 도리어 모함을 당한 충신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임금은 윤현에게 충신의 시호를 내리고 그 무너졌던 명예를 온전히 되살렸지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검불의 진짜 이름이 비로소 세상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역적 검불이 아니다. 충신 윤현의 아들 윤겸이다. 어린 임금의 말에 윤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7년 동안 깊이 숨기고 살아야 했던 제 이름을 마침내 떳떳이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복권의 교지가 내려지던 날 조정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숙연해졌지요. 충신을 모함하여 죽이고도 7년을 떵떵거리며 살아온 자의 비참한 말로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내 진실이 밝혀진 충신의 이름을 나란히 마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른 것은 한때 흙 속에 묻힐 수는 있어도 끝끝내 사라지지는 않는 법이었지요. 그것을 깨달은 신하들의 마음이 저마다 옷깃을 여미게 하였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윤겸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임금은 윤겸에게 벼슬보다 먼저 한 가지를 가만히 물었지요. 이제 그토록 바라던 원수를 갚았으니 너는 앞으로 어디로 가려느냐? 윤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수만을 바라보고 내달려 온 7년이었지요. 막상 그 끝에 다다르고 나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임금이 윤겸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내 곁에 남아다오. 나는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이 산처럼 많다. 너처럼 세상에 참된 이치를 아는 벗이 곁에 있어야 나는 비로소 좋은 임금이 될 수 있느니라. 윤겸은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지요.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던 그 나라를 이제는 제가 둘도 없는 벗과 함께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겸은 홀로 아버지의 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불에 그을려 까맣게 탄 7년을 하루같이 품어온 그 인장이었지요. 윤겸은 오래도록 그것을 말없이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마침내 원수를 갚았사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빼앗긴 이름도 되찾아 드렸사옵니다. 윤겸의 목소리가 가늘게 잠겼지요. 허나 소자는 이제 미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살아보려 하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지키려 하셨던 이 나라를 소자가 벗과 함께 끝까지 지켜가겠나이다. 윤겸은 인장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오래도록 미움으로만 가득 차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따뜻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며칠 뒤 윤겸은 어린 임금과 함께 도성 밖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7년 전 불에 타 무너진 옛 제집의 터를 찾아간 것이었지요. 잡초만 무성히 우거졌던 그 자리에 임금은 유년을 기리는 작은 사당을 정성껏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윤겸은 아버지의 위패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곳간의 샘을 배우던 그 따뜻하던 날들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소자 이제는 더 울지 않겠사옵니다. 윤겸이 나직이 아뢰었지요. 어린 임금이 그 곁에 말없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소년의 머리 위로 따스한 봄볕이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오래도록 불에 그을린 채 닫혀있던 윤겸의 기억도 그 포근한 봄볕 아래 비로소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세월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어린 임금은 무럭무럭 자라나 백성의 살림을 두루 살피는 어진 임금이 되었지요. 나라의 곳간은 늘 백성을 위해 활짝 열려 있었고 다시는 그 누구도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윤겸이 있었지요. 윤겸은 나라의 재정을 도맡아 곳간의 샘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맑게 다스렸습니다. 오래전 그의 아버지 윤현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도 굳건했습니다. 한때 높은 용상 위에서 홀로 떨던 어린 임금과 저작거리 차가운 바닥을 구르던 거지 아이가 손을 맞잡고 함께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이었지요. 어느덧 어린 임금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윤겸 또한 나라의 기둥 같은 신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둘도 없는 벗이었지요. 정사를 의논하다 의견이 엇갈려 얼굴을 붉히며 다툴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오직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골룡포 한 벌로 맺어진 그 깊은 인연이 한 나라를 든든히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된 것이었지요. 그 골룡포를 임금께 도로 돌려드린 노파는 동네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글쎄, 우리 임금님이 당신 옷까지 다 파시려 했지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한 입 두 입 모아 도로 사드렸단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 눈을 초롱초롱 반짝였지요. 그렇게 골룡포 이야기는 도성에서 도성으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임금과 백성이 서로를 지켜낸 그 이야기가 어느새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로 피어난 것이었지요. 백성들이 십시일반 모은 동전으로 도로 사들인 그 골룡포를 어린 임금은 평생토록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임금은 그 옷을 가만히 바라볼 때마다 제가 가장 낮고 외롭던 시절과 그런 자신을 끝내 지켜준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떠올렸지요. 훗날 임금이 혹여 백성을 잊고 자만하려 들 때면 그 골룡포가 말없이 임금을 일깨웠습니다. 임금의 그 자리가 본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말이지요. 그리하여 그 골룡포는 한낱 옷 한 벌을 넘어 임금이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다짐 그 자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임금이 골룡포를 팔아 곤줄인 백성을 먹이고 백성이 동전을 모아 그 골룡포를 임금께 도로 돌려드린 그 따뜻한 이야기를 말이지요. 골룡포의 진짜 빛은 결코 비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임금의 마음과 그 임금을 지키려는 백성의 마음에 있었지요. 가진 것을 기꺼이 베푼 자는 더 큰 것을 얻었고 빼앗기만 하던 자는 끝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마침내 세상을 얻는 법이지요.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 곳간에도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사람의 정이 가득 쌓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높은 곳에 있다 하여 사람을 함부로 굽어보는 자는 끝내 그 자리를 잃고 낮은 곳에 있다 하여 제 뜻을 굽히지 않는 자는 마침내 세상을 얻는 법입니다. 골룡포를 기꺼이 벗어 백성에게 내어준 어린 임금도 거지로 떠돌면서도 끝내 마음을 잃지 않은 윤겸도 모두 그러하였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부디 그 귀한 마음 하나만은 끝까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